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투자전략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번 더 하이투자증권의 김윤상 애널리스트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김윤상 애널리스트 소개해드렸듯이 조선일보하고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선정한 2021 베스트 애널리스트 평가에서 철강 비철금속 부문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저희는 이제 철강 산업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비철금속 부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철금속 하면은 조금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최근에 또 국내 투자자들이 또 관심을 또 많이 두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2차 전지 쪽을 투자하신 분들이 꽤 국내에 늘면서 맞습니다. 또 그 관련해서 이제 이슈들이 이제 비철금속 쪽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관심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전기차가 확산되면서 네. 2차 전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 이제 핵심 소재 중에 하나가 이제 니켈인데 이게 좀 과연 충분할까? 뭐 이런 얘기부터 한번 좀 해보죠. 예. 예. 일단 디켈은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네. 두 가지 카테고리를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로그레이드 니켈, 그러니까 좀 어떤 니켈 함유량이 좀 낮은, 품위가 낮은 니켈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고순도 니켈이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순도 니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스테인리스 쪽에 많이 쓰이는 니켈이 바로 이제 그 저순도 니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고순도 니켈은 아까 이제 좀 전에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2차 전지 이제 양극재에 사용되는 이제 그런 니켈 바로 이제 고순도 니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이 두 품목이 약간은 좀 다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니켈하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좀 다른가 보죠? 네네. 그래서 저순도 니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스테인리스 쪽에 많이 쓰이는 니켈이고요. 요거는 좀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좀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은 전 세계에서 저희가 이제 니켈 광석, 원광을 좀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매장이 돼 있는 나라 바로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최근에 광석을 좀 많이 캐기도 하고 이거를 자체적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그 스테인리스 만들기 이전에, 그러니까 저순도 니켈의 어떤 반제품 성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요즘 최근에 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순도 니켈은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고순도 니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급이 좀 많이 타이트하다, 여유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뭐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중국의 상황을 놓고 좀 보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비철금속이 얼마나 수급이 타이트하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표로 제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비철금속을 거래를 할 때 LME 가격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를 붙여가지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에다 뭘 또 더 얹어가지고 거래한다 이거네요.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경기 상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비철금속의 프리미엄은 굉장히 낮은데요. 니켈만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지금도 별로인 중국에서도 이렇게 니켈의 상황은 굉장히 좋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니켈이 좀 많이 매장되어 있는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도 이제 그 다음인데요. 이런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순도 니켈이 많고 이런 거 가지고는 고순도 니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두 개가 생산하는 게 좀 다른가 보죠. 뭐 방식 자체가 다르다라기보다는 일단 함유량 자체의 차이 때문에 이게 지금 용도가 지금 구분이 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따가 이제 뭐 계속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저순도 니켈을 가지고 고순도 니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여하튼 고순도 니켈의 수급은 굉장히 좀 타이트하다. 그거를 이제 불을 지른 게 바로 이제 2차 전지 양극재와 관련된 어떤 수요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이슈가 이제 사실 러시아 제재 국면 때문에 니켈 수급에 좀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 소식이 나와요. 그러면서 막 투기 수요까지 붙어가지고 니켈 가격이 급등하면서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뭐 거래가 정지됐다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거 뭐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 이제 니켈 광석을 생산하는 기준이 있고요. 그 광석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순도 거의 99%의 어떤 니켈 메탈을 저희가 뽑아내는데 이
두 품목 모두 러시아가 한 3위 또는 4위에 굉장히 상당히 높은 예, 비중을 니켈- 갖고 있군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니켈 생산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굉장히 핵심적인 국가고요. 그 전 세계에서 니켈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그 놀리켈이라고 하는 업체도 바로 러시아 업체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러시아 쪽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니켈의 수급을 걱정하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게 스테인리스용 니켈이 아니라 러시아나 뉴칼레도니아나 아니면 호주라든가 이런 데서는 상대적으로 고순도 니켈이 니켈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군요. 야, 이렇게 되면은 전기차까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투기적 수요에 완전 불을 질러버린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한 2만 불 정도 갔던 게 니켈이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LME 장중에 10만 불까지 갔다가 네. 예, 다시 내려오고 그래서 이런 현상까지 좀 벌어졌는데 사실은 그 최근에 니켈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한 게 된 거는 그 중국에 있는 그 최대 스테인리스 업체 칭산강철을 갖고 있는 홀딩스 업체가 있는데 네. 이 업체가 그 LME 그 니켈 쪽에 굉장히 숏 포지션이 굉장히 좀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쇼시면. 네, 예. 청산하는 과정 때문에 청산 때문에 어쨌든 그 숏 포지션 어떤 그 저희가 쇼시키저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여하튼 가격이 굉장히 좀 폭등했던 이런 어떤 그 배경을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예. 그럼 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숏 포지션을 많이 설정을 했느냐? 제가 아까 그 먼저 질문에서 그 저순도 니켈을 가지고 고순도 니켈을 만드는 시도들이 많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들 그러니까 칭산강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작년 10월 달에 우리가 바로 이 저순도 니켈을 가지고 고순도 니켈 저희가 이제 그 2차전지 양극재들은 황산 니켈을 만들기 바로 전 단계인 그 니켈 매트를 우리가 만드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하나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면은 결국 니켈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좀 가져서 아마 좀 숏을 치지 않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가격 있는데 떨어질 거다 보고서 네. 공매도를 했었는데 그게 네. 가격이 급등하니까 맞습니다. 손해를 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과연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이 칭산강철의 기대처럼 빠르게 이게 그 어쨌든 저순도 니켈을 가지고 고순도 니켈을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저는 검증을 좀 해봐야 된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이제 네. 예,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 이슈가 이제 니켈 네. 시장에서 재밌는 뉴스가 인도네시아가 아까 얘기한 뭐 저순도 니켈을 많이 생산하는데 인도네시아가 니켈 수출세 뭐 이런 걸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건 또 어떻게 좀 봐야 돼요? 사실은 이 자원민족주의가 최근에 어떤 원자재 시장에 좀 가장 큰 화두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은 201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인도네시아는 그냥 그 광석을 수출하는 회사였습니다. 그 저급 광석을 수출을 하면은 대부분 걸 중국이 받아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스테인리스로 만들었는데 네.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광석만 팔아서는 우리 경제가 발전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도 자체적인 인프라를 깔고 공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니켈 광석이 아니라 니켈을 좀 더 가공을 해서 팔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침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예. 바로 이제 니켈 반제품, 그게 이제 니켈 선철이나 아니면 페로니켈과 같은 어떤 그런 품목들인데요. 이런 품목을 얘네들이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중국 쪽에 지금 팔고 있는데 그러니까 광석 대신에 이런 반제품을 팔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는 사실은 니켈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공급 측면에서는 약간 그런 어떤 그 시그널로 시장에서는 지금 그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스테인리스 업체 입장에서는 예. 우리가 원래 MPI라든가 이런 그 저기 페로니켈 즉 저순도 니켈을 가지고 스테인리스 만들었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순도 니켈을 쓰는 게 오히려 좀 나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고순도 니켈은 그 2차 전지 양극재를 만들기도 바쁜데 네. 이쪽까지 수요가 갈 수가 있기 가야 때문에 되냐?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야 이게 뭐 니켈 가격은 계속적으로 좀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해주는 어떤 그런 네. 어떤 뉴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제재뿐 아니라 여러 가지 예, 맞습니다. 요인들이 지금 네. 이런 니켈 시장에 지금 네. 영향을 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희소한 금속일수록 방금 말씀하신 어떤 자원민족주의 네. 이런 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네. 이게 앞으로 전반적으로 자원민족주의가 비철금속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저는 그 가장 좀 중요한 어떤 그 비철금속 수급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직 뭐 이게 뭐 상하원을 뭐 통과하고 좀 논란이 많지만은 이제 칠레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구리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인데 네. 결국 이제 꼭 이제 세금을 올리는 어떤 시도들, 그 다음에
뭐 리튬과 같은 어떤 그런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런 것들은 2차 전지에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건 나라에서 좀 국유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들이 좀 멕시코 쪽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광석이 바로 이제 저희가 보크사이트라고 하는 광석입니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알루미나, 그 다음에 알루미나를 가지고 알루미늄을 만드는 이제 프로세스인데 인도네시아가 내년서부터는 이 보크사이트 수출을 또 안 하겠다라고 하는 또 발표를 첨예하게 된다. 그래서 네. 아 이게 정말 그 어쨌든 그 미래 산업에 쓰이는 어떤 이런 중요한 자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각국의 정부가 이거를 전부 다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좀 무기화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좀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몇몇 품목들의 가격을 계속적으로 올리는 좀 그런 어떤 그 트리거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나라 보고 같이 있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는 상당히 괴로운 상황이 맞습니다. 네, 네.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방금 또 구리 얘기하셨는데 네네. 구리 얘기 잠깐 한번 하고 가죠. 네네. 이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 네. 내면서 구리는 이제 전기차 수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석유가 될 거다. 뭐 이런 리포트도 내고 그랬어요. 근데 맞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구리 가격은 이렇게 니켈만큼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네. 여기는 뭐 무슨 일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걸까요? 좀.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구리에 대한 기대가 되게 많았던 게 네. 구리가 이제 전 세계 소비량이 대략 한 2,500만 톤 정도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구리가 이제 저희가 수요가 관련된 기대감이 많은 게 바로 이제 전기차에도 이게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네. 저희가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결국 이제 그 소규모 소규모 전기가 잘 통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쓰이는 구리의 소비량이 지금 한 뭐 한 60만 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좀 2015년 넘어가면 이게 뭐 4,500만 톤 정도 간다라는 어떤 그런 네. 기대감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사실은 최근에 가격이 많이 안 좋은 거는 저희가 이제 구리가 뭐 이런 어떤 미래 산업에 많이 쓰이는 뭐 수요 관련된 기대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가들 분들의 머릿속에 갖고 계신 생각은 경기가 좋아지면 구리를 사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가장 경기에 민감한 품목이 바로 구리다. 닥터 구리 해서 구리 박사라고 그러죠. 경기의 지표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경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지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가 계속적으로 안 좋은 게 바로 이제 구리 가격 부진의 하나의 좀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사실은 그 남미라든가 아프리카 중심으로 그 구리 광산 증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광산 쪽에서 새로운 광산이 시장에 많이 출해가 될 경우에는 공급이 좀 많아져서 아무래도 조금 그 가격이 조금 그 오르는 속도가 둔화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하시는 수급의 것 이슈도 좀 있고요.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는 투자가분들이 요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이슈라고 좀 보고 있는 게 결국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가 사실은 구리 광석은 별로 없는데 그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LS 니코동 재련처럼 구리를 재련하는 즉 광석으로부터 구리 메탈을 만드는 그런 설비들을 굉장히 많이 좀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이제 철강이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철광석은 별로 안 나는데 철강산들은 굉장히 좀 많아진. 그래서 구리 광산이나 철광석 광산한테는 이게 굉장히 좀 좋은 이슈일 수는 있는데 구리 메탈의 수급은 중국이 향후에 좀 어떤 식으로 증설을 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잠재적인 좀 리스크 요인으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은 어떤 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입니다만 그 중국발 리스크도 저희가 이제 수요와 관련된 기대감과 더불어서 조금은 째려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정도로 알아보고 네네. 알루미늄 아까 알루미늄 또 보크사이트 얘기도 했었는데 네네. 알루미늄은 또 어때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 제재 국면에서 네. 또 알루미늄 가격이 또 많이 올랐다고 그러던데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 펀더멘탈상 가장 좋게 보는 게 바로 이제 알루미늄이고요. 일단 뭐 러시아 쪽 생산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오른 게 1차적인 원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좋게 보는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민족주의가 알루미늄에도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인도네시아가 보크사이트 원강을 이제 수출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좀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사실은 그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바로 이제 알루미늄 공급 불안으로 바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품목은 원가 중에서 전력이나 에너지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지금 유럽 쪽에서의 어떤 에너지 수급 불안이 결국 이제 전력비 상승 이런 것들이 결국 알루미늄 업체의 원가 부담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감산 이런 부분까지 좀 이어졌는데요.
결국 그 지금 러시아가 이제 뭐 천연가스나 좀 이런 어떤 에너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불안감들을 이미 시장에 던져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알루미늄의 수급 불안, 그러니까 에너지 쪽에서 파생된 수급 불안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게 중국인데요. 중국은 알루미늄을 어디나 중국이군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 한 55% 정도 생산하는데 이 친구들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해서 알루미늄 생산하는 거 똑같은데 문제는 석탄 에너지를 많이 생산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뭐 중국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책 기조를 약간 단기적으로 완화 기조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중국이 만약에 탄소 중립으로 다시 회귀를 해서 엄격하게 일단은 탄소 중립 정책을 펼쳤을 때는 알루미늄 생산량 통제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삼박자가 다 어우러졌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알루미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루미늄도 좀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밖에 좀 기타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봐야 될 비철 금속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뭐 최근에 뭐 고려아연 주가도 굉장히 좋지만 일단 아연이라고 하는 품목도 제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품목이고요. 이것도 아까 그 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그 전력이나 이런 에너지 쪽 어떤 그 비용이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에너지 수급 불안이 결국 이제 아연의 수급 불안으로 지금 이어지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자원민족주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어떤 자원무기로 하는 게 바로 이제 히토류죠. 저희가 이제 2010년도에 어떤 그 중국과의 일본과의 갈등에서도 일단 히토류라는 걸 제가 좀 목도를 했었고 대표적인 일단 히토류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굉장히 좀 마이너한 어떤 금속들을 좀 지칭하는 어떤 그런 말들인데 NdPr이라고 하는 그 연구 자석에 쓰이는 이제 네오디듐을 가공하는 일단 합금인데요. 결국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그 전기차의 어떤 그 모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풍력의 어떤 터빈, 그러니까 자석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모터에 좀 많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어떤 자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최근에 어떤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갈등이 청해화되고 일단 자원민족주의가 확산이 되는 지금 시점에서 결국 그 이런 히토류 같은 굉장히 좀 마이너하지만 굉장히 좀 산업 간의 어떤 파급 효과가 큰 금속의 수급은 계속적으로 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도 그 히토류를 저희가 재련을 해서 이제 금속을 만드는데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체적으로 안 했었는데 최근에 미국 내에 자체적인 공장을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MP Materials라고 하는 이제 미국 최대 히토류 업체인데요. 그래서 결국 그 히토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금속도 저희가 투자가들이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품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쭉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처음에 전기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들어갔는데 사실 근데 지금 현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러시아 제재 국면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는 거 쭉 들어보니까 러시아 제재 국면이 풀리더라도 앞으로 이런 비철 금속 가격은 계속 중장기적으로 오를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일단은 품목별로 좀 많이 차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러시아 제재가 완화가 될 경우에는 일단은 일부 품목들, 그러니까 러시아 쪽 생산 비중이 높아가지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가격이 오른 분들은 아마 단기적 조정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아까 이제 그 글로벌 이제 긴축이라고 하는 부분들. 결국 이제 긴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커머더티 측면, 가격 측면에서는 결국 이제 조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는 공통점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품목별 차별화로 말씀드린 거는 대표적으로 가격이 안 좋을 걸로 보는 건 바로 이제 납입니다. 연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 전기차하고는 전혀 반대인 저희가 이제 컨벤셔널 그러니까 일반 그 가솔린 차의 어떤 그 축전지를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바로 이제 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납과 관련된 가격은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아까 언급을 드렸던 니켈이나 알루미늄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자원민족주의라거나 아니면은 뭐 전방산업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단기 조정 그다음에 매크로 부담이 좀 있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제 비철 금속 업체 중에서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토픽을 꼽는다면 어떤 걸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전 국내 업체 고려아연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세 가지 정도 좀 투자가들께서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고려아연은 뭐 아시다시피 아연이나 연, 그 다음에 금, 은을 이렇게 좀
재련을 해서 이제 판매하는 업체인데 네. 아연을 둘러싼 그러니까 본업을 둘러싼 그 펀더멘탈 그 수급 여건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좀 투자 포인트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에너지 수급 불안이 결국 아연의 어떤 수급 불안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국면에 따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좀 뭐 그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있지만은 일단 고려는 2차 전지 소재 산업에 대한 어떤 그 진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뭐 자회사를 뭐 관계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뭐 황산니켈도 이미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전구체라든가 이런 어떤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그 투자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좀 그 여러 번 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기존의 본업 외에 어떤 그 미래 산업과 관련된 어떤 성장성도 저희가 좀 관찰할 만한 좀 포인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려안의 전체 매출 중에서 금을 매출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증시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졌을 경우에 굉장히 안전자산으로서의 성격이 바로 부각이 되는 게 바로 고려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8년도, 19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 어떤 그런 환경에서 증시가 굉장히 좀 어려웠을 때도 고려안은 굉장히 좀 주가가 좋았던 이제 기억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굉장히 좀 편안한 주식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알루미늄과 히토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괜찮다라고 하는 말씀 좀 드렸는데 알루미늄 관련해서는 미국의 최대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토류 업체는 바로 미국의 아까 말씀드렸는데 MP 매티리얼스 이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굉장히 좀 중장기적으로 유망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김윤상 애널리스트와 함께 비철금속 산업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긴 시간 동안 그 말씀드려서 감사합니다. 여하튼 저희가 뭐 성공적인 투자 올해 한 해도 이제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올해 한 해도 건강하시고 바라겠습니다.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이투자증권의 김윤상 애널리스트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강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